책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책으로 삶을 살찌우는 시간 TV 책방 북소리. 안녕하세요. 북마스터 황진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북마스터 이창현입니다. 책과 통하는 남자로 이번 주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수요일 저녁엔 좋은 책과 영화 한 잔 어떠세요? 영화평론가 인성은입니다. 고요한 밤에 친구가 될 좋은 책 함께 골라드리겠습니다. 박태근입니다. 책 읽고 글 쓰는 문학평론가 허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들 만날 때 좀 취미가 뭐냐고 자주 물어보지 않나요? 이 공통 관심사를 찾으면 서로의 그런 어색함을 좀 잘 깰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그렇죠. 보통 취미를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영화 보는 거 좋아한다. 네. 혹은 책 읽는 거 좋아한다. 이렇게 두 가지를 꼽고는 해요. 어떤 장르물을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영화는 점점 SF가 좋아지더라고요. 오, SF.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런 맥락에서 SF가 상상보다는 훨씬 사회적인 맥락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더 관심이 가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전 먹방 좋아합니다. 음. 네, 요즘에 새롭게 탄생한 이 먹방 장르, 저기에서 펼쳐지고 있는 음식의 향연들, 누군가가 내 대신 먹어줄 때 느끼는 이상한 행복감,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요즘에 좀 뜨겁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가 이제 우리가 3.1운동 100주년 뭐 네. 이런 얘기만 있었지만 사실 한국영화 100주년이에요. 그렇습니다. 한국영화 100주년을 소급해 올라가니까 100년 전 우리나라 최초 영화가 되겠죠? 네. 의리적 구토. 네, 그렇습니다. 되게 제목이 어려워요. 아마 뭐예요? 의리적 구토? 의리를 위해서 복수를 하는 것, 뭐 이런 것들 같아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던 같은 해에 10월 27일에 이 작품이 탄생을 했는데요. 의리적 구토. 그때 당시 28살이었던 청년 김도산이 만든 작품이에요. 연극 도중에 스크린에 이제 투영되는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장소 같은 것이 바뀔 때 이제 조각조각으로 영상이 이제 만들어졌던 것을 이제 시작으로 보고 있는데요. 우리의 자본과 인력으로 만든 첫 번째 작품으로 지금 의리적 구토를 이제 꼽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 영화 100주년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지난 100년을 돌아본다는 의미도 있지만 앞으로의 100년을 또 어떻게 맞이할 그럼요.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영화가 사랑한 원작 소설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백 년 전 우리의 영화가 관객 앞에 선보였습니다. of Bong Joon-ho. Baby, don't make me spell it out for you. All of the feelings that I got for you can't be explained, but I can try for you. Yeah, baby, don't make me spell it out for you. You keep on asking me the same questions. Why? And second guessing all my intentions. 지난주에 우리 페이스북을 보니까 윤성은 북밴 부산영화제 다녀오신 것 같아요. 네. 언제 다녀오셨어요?
네, 다녀왔습니다. 네. 우리나라 영화계의 위상이 전 세계적으로도 상당하죠. 그럼요. 뭐 올해 이제 칸 영화제에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수상한 것으로도 알 수 있다시피 지금 한국 영화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뜨겁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부산국제영화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뭐 칸을 비롯해서 세계 3대 영화제도 있고 정말 영화 관련된 축제는 많은데 문학 축제는 없지 않아요? 아무래도 책이 영화처럼 스펙터클하지 않다 보니까 눈에 덜 띄긴 하는데요. 문학과 관련된 축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제로는 이 프랑스에서 매년 봄에 열리는 그 시인들의 봄이라는 축제가 있어요. 국가적인 행사예요. 그래요? 네, 1999년에 시작됐는데 행사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그 해에 선정된 시를 우편 엽서에 인쇄합니다. 시민들에게 보내기 시작해요. 시민들이 시 한 편을 받아들고 축제가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의 시들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재미나게 알릴 수 있을까? 이런 대회도 열고요. 또 그 시에 노래를 붙여서 어떤 음악이 가장 아름다운가? 이 홈페이지 가보면 옛날 수상작 노래들 다 들어보실 수도 있어요. 그거 되게 낭만적이다. 진짜. 그렇죠. 그리고 뭐 도시로 보자면 에든버러 같은 문학 도시는 그렇죠. 없을 거예요. 에든버러는 유네스코에서 선정한 최초의 국제 문학 도시이기도 하고요. 뭐 아서 코난 도일이나 또는 조앤 케이 롤링과 관련된 도시로도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그 국제 책 축제가 열릴 때 뭐 분야를 막론하고 여러 가지 문학에 대한 행사들도 많이 열린다고 합니다. 국내에도 그런 책 축제들이 꽤 있습니다. 어떤 게 뭐 있어요? 이를테면 파주 북소리 저희 프로그램과 같은 이름이죠. 또 그 홍대에서 열리는 와북 페스티벌, 또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서울 국제 작가 축제도 네. 있습니다. 발음이 어려워요. 서울 국제 작가 축제. 예, 쟁쟁한 작가들이 한국에 와서 다양한 또 그 문학 담론들을 나누고 또 그 세계의 문학인들이 좀 교류한다는 측면에서 이 서울 국제 작가 축제 역시 지금 또 많은 사람들의 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문학제, 문학을 만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도 곳곳에 많이 준비가 그렇죠. 되어 있네요. 근데 문학이 사랑을 받는 건 우리 내면에 있는 그런 타자의 얼굴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매력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어떤 퀴즈를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또 이게- 살짝 힘을 줘봤어요. 이게 또 만겨지는 제가 날 준비했습니다. 같은데. 숫자로 보는 영화가 살아간 원작 소설 몇 가지 퀴즈를 준비했는데요. 여러분이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첫 번째 문제 나갈게요. 먼저 숫자 1이에요. 한국의 최초이자 최다의 소설 원작 영화는 뭘까요? 힌트는 고전 소설입니다. 홍길동. 홍길동도 훌륭하죠, 사실. 뭐가 떠오르세요? 전 짝으로 전우치전도. 저 씨. 강동원 씨가 네, 주연했던 맞아요. 영화. 그렇죠. 네. 그럼요.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네. 꼽아보면 많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판소리계 소설이라는 게 많지는 않죠. 10개 남짓이라서 그러니까. 정답을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정답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맞아요. 그럼 들어요. 시원하게 한번 네. 맞춰주세요. 네, 맞춰주세요. 바로 네.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어, 춘향전이죠. 춘향전. 네. 사랑가. 네.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마치 영화에 맞습니다. 출연하셨던 너무 것처럼 쉬운데. 말씀하시네요. 너는 오늘부터 기안에 올려서 내 수청을 들게 하겠으니 어서 이리 올라오너라. 아래옵기 황성하오나 영화로 얼마나 많이 만들어졌냐면 그 60년대 신상옥 감독 영화 개봉할 때는 다른 감독이 만든 춘향전이 동시 개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그거 알고 계시는군요. 네, 그때 그만큼 이제 인기가 높았던 재밌었던 거죠. 그 에피소드가 있죠. 그러니까 홍성기 감독, 김지미 씨 배우 주연의 그 작품과 신상옥 감독, 최은희 네. 커플. 그러니까 부부 커플이 붙은 거, 맞붙은 거예요. 동시에. 네. 예, 성춘향과 춘향전. 그래서 누가 이겼게요? 누가 있어요? 아, 너무 결과가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나요? 신상옥 감독의 영화가 압도적으로 승리했죠. 맞아요. 네. 춘향전을 제가 또 들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이야. 예, 이렇게 생겼는데요. 네. 이 춘향전을 보면 사랑 이야기인데 이게 청춘 남녀의 정신적인 사랑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또 육체적인 사랑 이야기. 이걸 읽으면 이런 아, 정말요? 그렇죠. 그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또 독해를 하다 보면 춘향이가 갖고 있는 캐릭터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라는 것도 드러납니다. 특히나 이몽룡과의 이별 장면. 그러니까 나 이제 집에 이사 가게 됐어 춘향아 라고 말을 전할 때 그때 춘향이가
하는 반응이 남달라요. 어떤데요? 보통 여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춘향이 이별의 말을 듣더니 벼랑간 얼굴색을 바꾸며 안절부절이라 불그락 푸르락 눈을 가늘게 뜨고 치맛자락도 와드득 좌르륵 찢어버리고 머리도 와드득 쥐어뜯어 싹싹 비벼 도련님 앞에다 던진다. 오, 강하다. 성격이 있습니다. 오. 네, 춘향이가 그렇게 만만한 타입이 그래요. 아니에요. 그렇죠. 유교적 관념을 좀 강화시키는 버전으로 훈육하려고 했지만 사람들은 그거는 재미가 없었고요. 뜨거운 사랑, 육체적 사랑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어떤 춘향의 어떤 좀 쟁취하려는 노력 뭐 이런 것들이 더 강조되기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럼 요즘 시대에 맞게 좀 춘향전을 각색해 본다면 어떤 느낌이 가능할까요? 그거는 뭐 방자전 같은 작품에서 이렇게 등장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좀 그 방자가 춘향에 대한 그 지고지순한 그런 사랑을 보여주는 헌신적인 남성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본인은 굉장히 돈을 많이 벌고 굉장히 그 경제적인 그 위치가 또 지금은 어떤 계급 사회를 결정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영화가 이제 좀 어떻게 보면 현대적으로 각색된 그런 작품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숫자로 보는 영화가 사랑한 원작 소설 두 번째 문제 나가겠습니다. 네. 이번 숫자는 38입니다. 38. 작품 중에서 가장 많이 영화로 제작된 작가. 38이라는 숫자가 히트예요. 누구일까요? 요즘엔 그만큼 다작을 한 작가 자체도 찾기가 힘든데요. 그죠? 그리고 무엇보다 38번이나 만들어졌다는 게 놀라워요. 한 작가의 작품이. 그러니까 작품이 30개가 넘는다는 얘기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중에 영화화된 게 38편. 38은 이 작품의 숫자였는데요. 한국영상자료원에 따르면 최인호 작가의 작품 어머니는 죽지 않는다 등 19편이 영화로 만들어졌고요. 그가 쓴 각본이 19편. 그래서 합이 38편. 정답은 최인호 작가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최인호 작가는 70년대를 대표하는 한국의 청년 작가 네. 또는 대학의 문화라든지 뭐 이런 정서를 잘 대변했었다고 얘기하고요. 네. 28살에 신춘문예에 당선이 됐으니까 사실 아주 젊은 거고요. 별들의 고향. 여러분들이 작품도 이해하지만 그 당시에 별들의 고향이 영화계를 완전히 휩쓸었던 그런 어떤 명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 명대사가 하나 나오잖아요. 혹시 네. 기억나세요? 여러 대사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해야 되나요? 네. 그건 신성일 씨가 되게 느끼하게 한 대사여가지고 네. 제가 하기에 좀 민망하긴 한데 네. 경아 오랜만에 함께 묵어보는 거야. 이런 대사. 거기서 이제 굉장히 그 영화의 OST 네. 나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그렇지. 그 이장희 선생님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 밖에도 어떤 작품이 있었죠? 당시 70년대가 군부 독재 시대였고 그렇죠. 여전히 억압적인 시대였기 때문에 어떤 청년들이 분출하지 못하는 에너지나 고민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을 잘 표출했던 작가 같아요. 뭐 고래사냥이라든지 그렇죠. 또는 바보들의 숲. 행진 같은 작품들 각본 작업을 꾸준히 했는데 당시만 해도 시나리오라는 게 시나리오 작가가 따로 있나?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는 직업 자체, 존재 자체에 대한 그 인지도가 높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영화에 대한 애정을 갖고 각본 작업을 꾸준히 했고 그런 결실로 1986년 아시아 영화제에서 깊고 푸른 밤이 각본상을 타기도 했죠. 네. 제가 문제를 내긴 했지만 이 38이라는 숫자 진짜 대단한 것 같다. 네. 예, 다시금 놀랍습니다. 아마 이 기록은 쉽게 안 깨질 것 같고요. 네. 아마 70년대 유신 시대를 다시 보려면 뭐 책을 아무리 읽는 것도 그렇겠지만 영화 한 편을 제대로 보면 그 당시에 청년 문화가 저랬구나라고 아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문제. 숫자로 보는 영화가 사랑한 원작 소설. 숫자 1000만입니다. 네. 1000만. 처음으로 1000만 관객 돌파로 흥행에 성공했던 원작 소설은 무엇일까요? 이건 전 소설은 모르지만 영화는 알기 때문에 네 실미도죠. 실미도. 네. 당시에 누적 관람객 수가 1100만 명? 네.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 영화 개봉할 때 한 이 정도 되리라고 상상을 했던 걸까요? 그때 당시 봤을 때도 좀 촌스럽지 않나. 너무 심파에다가 뒷부분으로 갈수록 너무 자기적이고 약간 그래서 저희는 정말 그 흥행을 예상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이제 흥행했던 그 어떤 흥행 비결이랄까요? 그런 거를 보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이다 보니까 5, 60대 관객들이 많이 가서 본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서 막 할머님들까지도 오셔가지고 보시면서 그래 저 장면이야 저 버스야 막 이러는데 이게 확실히 그런 분들한테는 본인의 시대의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강하게 와닿고 당연히 보러 가야 되는 작품으로 인식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하나는 멀티플렉스가 본격화되는 시점과도 연결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극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옛날에는 단관으로만 줄 서서 영화를 봤던 시절에서 뭐 대여섯 관이 되니까 그렇게 본격적으로 관객의 증가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해 볼 것도 수 있을 있을 것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평론가분들이 네. 이 조금? 평가를 좋게 안 하는 영화가 대부분 관객이 많이 듭니다. 근데 실미도가 이렇게 잘 됐잖아요. 그럼 원작 소설도 좀 인기를 얻지 않았을까요? 그 정도의 반향이 일어나지 않았던 까닭은 실미도 이야기, 그러니까 영화에서 나왔던 그 스토리가 대략 한 3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 70%는 본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영화의 어떤 감동을 즐기기에는 원작이 갖고 있는 작품성이 한계가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런가 그냥 작품성이랑 대중성이 좀 확인된 작품을 영화화하는 경우가 좀 많아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소설 원작 영화했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영화가 소설보다 나은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니까 소설 원작 영화는 그냥 안 보는 게 낫다. 믿고 거르는 게 낫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네. 생각들 하시는지요? 저는 특성상 영화를 보고 원작을 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영화가 더 나은데? 라고 하는 작품들이 심심치 않게 있었어요. 책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이제 없잖아요. 어떤 편집이나 촬영 같은 어떤 기술이 안 들어가니까 뭐 무엇을 그런 먼저 것도 보느냐도 있었고. 되게 중요한 요소겠네요. 그렇겠다. 심리적으로 큰 영향을 네. 미치죠. 그렇죠. 왜냐하면 뭐. 내가 두 번째 에너지를 투여한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기대치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만족도는 떨어질 수밖에 그리고 없죠. 베이스 라인이 달라지는 거죠. 네. 하나도 없었을 때랑 달리. 네. 자, 이렇게 한국영화 100주년을 맞아서요, 다양한 행사, 이벤트들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 한국 영화사를 빛낸 명작들이 다시 스크린에 공개된다고 해서 그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만나보시죠. 박지훈 감독의 클래식 보러 왔어요. 클래식을 다시 보러 왔어요. 제가 처음 봤을 때 느꼈던 그 감정을 다시 한번 느끼고 싶어서 다시 보네요. 옛날 영화가 어찌 보면 그 옛날 시대의 관점을 똑같이 반영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에서 어떻게 입장 차이가 나고 이때는 어떻게 생각을 했구나 그런 거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소중했던 우리 푸르던 나를 기억하며 후회 없이 그림처럼 저는 좀 다양한 장르를 시도해봤으면 좋겠어요. 뭐 한국 영화에서도 약간 감독들이 더 본인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그런 독특한 영화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해방 맞이하고 분단 막 힘들게 연명해 왔는데 결국은 지나고 나니까 그런 것이 힘이 돼가지고 오늘의 번영을 일으켰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무엇이 이 한국 영화의 100년 동안에 굉장히 중요했나? 한국 영화의 유전자, 좋은 유전자가 있다면 그걸 어떻게 계속 살려야 할 것이냐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가 그렇지 못하고 있다면 반성을 해서 지금 이 100년을 맞이해서 찾아내는 것들이 우리 영화의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소설이든 영화든 내 마음속에 딱 정말 마음에 드는 작품은 오래도록 자리를 하기 마련이잖아요. 관객들을 사로잡은 소설 원작 영화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성은 북벤의 원픽 어떤 작품일까요? 오늘 이제 한국 영화 100년 기념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준비한 주제이기 때문에 신사옥 감독님이 사랑방손님과 어머니의 원작이었던 사랑손님과 어머니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아버지의 옛날 친구인데 오늘부터 저 사랑방에 계시게 됐으니까 어서 인사해야지. 어서. 옳지. 엄마? 나 그 손님한테 인사했어. 잘했다. 그 아저씨 참 마음 좋게 생겼지? 내도. 그럼 사랑방으로 가보세요. 영화를 모르시는 분들도 그 오키의 그 나레이션 성대모사도 많이 하고 그렇죠. 맞아요. 아저씨 막 이런 거. 아저씨. 되게 하셨을라요?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되게 이제 우리는 그걸 웃으면서 얘기를 하긴 하는데 당시에는 그게 뭐 웃기려고 했던 그런 이제 톤은 아니었고 다 그때 성우가 했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정말 그 사랑 손님과 어머니 사이의 미묘한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내느냐가 관건인 영화였는데 이 작품도 굉장히 그런 것을 잘 표현해냈기 때문에 명작으로 지금까지도 꼽히고 있거든요. 한국 영화사에서. 그래서 이제 가져와 봤습니다. 주요 근데 그 소설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오키가 서술자잖아요. 네. 근데 왜 오키가 서술자일까요? 너무 어린아이인데. 아무래도 어린아이는 저 사람들이 지금 약간 요즘 말로 하면 썸을 타는구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모르잖아요. 무디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객관적으로 그걸 묘사를 하고 싶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직접적 서술하는 것보다 오히려 제3자적 시선으로 바라보면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영화 제작에도 더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 영화의 카메라의 시선이 어쩌면 오키의 시선으로 돼서 제3자적인 서술도 가능하고 이게 뭐 소설이라는 것보다는 영화가 훨씬 더 그 객관적인 시선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성공할 수 있었다는 생각도 드네요. 제가 기억에 남는 장면과 그 책에서도 이제 나오는 장면인데요. 엄마가 피아노를 쳐요. 자기의 어떤 감정을, 그러니까 풍금이고 여기 이제 영화에서는 이제 피아노를 치는데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막 약간 좀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는 굉장히 로맨틱한, 그리고 이제 나중에 되게 슬픈 감정이 이제 내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대한 슬픈 감정이 올라올 때 굉장히 격정적인 그런 피아노를 치는데 그 장면 조금 읽어 드릴게요. 네. 요새 와서 어머니의 하는 일이란 참으로 알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어떤 때는 어머니도 퍽 유쾌하셨습니다. 밤에 때로는 풍금도 타고 또 때로는 찬송가도 부르고 그러실 때에는 나도 너무도 좋아서 가만히 어머니 옆에 앉아서 듣습니다. 그러나 가끔 그 독창은 소리 없는 울음으로 끝을 맺는 때가 많은데 그런 때면 나도 따라서 울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나를 안고 내 얼굴에 돌아가면서 무수히 입을 맞추어 주면서 엄마는 오키 하나문 그뿐이야. 응 그렇지 하시며 언제까지나 우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다시 들으니까 옛날에 봤던 그 느낌이랑 또 다르네요. 엄마한테 조금 이입되는 게 있어요. 이제 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 관객을 사로잡은 소설 원작 영화, 이번에는 우리 허이 북번제스가 추천해 주실까요? 네, 저는 트루먼 커포티의 이 티파니에서 아침을이라는 작품을 들고 왔습니다. Wider than a mile, I'm crossing you in style. 이 트루먼 카포티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좀 자유분방한 그리고 본인만의 문체를 개발한 작가로 유명한데 티파니에서 아침을을 또 펴내게 되면서 굉장한 성공을 거두게 되죠. 근데 뭐 이게 이제 영화로 만들어졌을 때 원래 주연 배우가 오드리 헵번이라고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트루먼 카포티가 염두에 뒀던 주인공은 마릴린 먼로였습니다. 진짜요? 이미지가 너무 다르죠. 네. 그것도 상당히 흥미로워. 왜 말이 안 돼요? 안 어울리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마릴린 먼로였으면은 우리가 티파니에서 아침을이라는 영화를 다르게 기억하고 있겠죠. 그렇죠. 이 홀리가 명함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건넬 때 그 명함에 쓰여 있는 것이 여행 중이에요. 여행 중. 그게 왜 그러냐면 아니 내일 내가 어디서 살지도 모르는데 맨날 이 집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여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라는. 영화와 소설 딱 보게 되면 좀 어떤 관점에서 보면 그런 차이가 좀 느껴지나요? 영화에서 좀 방점을 찍은 것, 소설에서 방점을 찍은 것? 아무래도 이 소설은 홀리 골라이틀리를 이제 추억하는 한 남자의 회상의 이제 기초에 있어요. 근데 영화는 어쨌든 카메라의 시선이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훨씬 더 객관적으로 그 홀리 자체를 묘사하기 때문에 저는 이 소설도 뭐 나름대로 훌륭한 면이 있지만 또 영화에서도 그 홀리라는 캐릭터가 참 잘 표현됐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무엇보다도 한 배우가 어떻게 영화를 장악할 수 있는가의 문제와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저는 이 티파니에서 아침을 보면서 느끼게 됐어요. 소설에서의 주인공이 차지하는 역할보다 영화에서의 주인공이 차지하는 역할이 더 극적일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배우가 가진 아우라라는 거죠. 이 책에서 좀 인상 깊었던 문장 없으세요? 그 홀리 골라이틀리가 좀 마음이 힘들 때 어떤 방식을 취하는지 그걸 설명하는 장면인데요. 내가 찾아낸 방법 중에 가장 효과적인 건 그저 택시를 잡아 타고 티파니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즉시 마음이 가라앉죠. 그 고요하고 당당한 모습을 보면요. 티파니와 같은 기분이 드는 현실의 장소를 찾는다면 가구도 사고 고양이에게 이름도 붙일 거예요. 근데 듣고 있으니까 딱 그 오드리 헵번의 문리버가 딱 떠오르는데 근데 그 OST도 작가의 의중이 반영이 된 걸까요? 여기에서는 그냥 홀리가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 걸 좋아했다로 서술이 되어 있는데 그걸 영화에서는 이렇게 문리버라는 곡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영화를 통해서 소설을 재해석하고 의미를 더 풍성하게 만든 예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허이 북벤저스의 원픽, 티파니에서 아침을까지 만나봤습니다. 그렇죠. 자, 관객을 사로잡은 소설 원작 영화, 우리 박태근 북벤저스는 어떤 작품을 들고 오셨을까요? 네, 제가 가져온 작품은요, 앤디 위어의 장편 소설 마션인데요. 마션. 영화로도 많이들 기억하시죠? 그렇죠. 영화로. 영화와 책 두 가지가 다 대성공을 이룬 작품입니다. 그렇군요. And you're going to say, this is it. This is how I end. Is it possible that he's still alive? 그걸 보면서 저는 내가 만약에 그 화성에 가서 있다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걱정도 들고요. 문과형 인간은 안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소설가가 어떻게 그렇게 문과형 인간형이 아닌 이과형 인간의 지식을 잘 알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 작가는 어려서부터 SF 매니아였어요. 그리고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을 나와서 공대생이네요.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일을 하다가 게임 개발도 하다가 혼자 웹사이트에 글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엄청난 화제가 돼서 전자책으로 자비 출판을 했다가 그게 종이책으로 나오고 바로 리들리 스콧 감독에 의해서 영화화가 되는 겁니다. 이 시기가 한 5년밖에 안 돼요.
그렇게 짧은 시기에 반짝 스타가 된 거예요. 네. 이 영화의 주연을 또 맷 데이먼이 맡았잖아요. 근데 그 맷 데이먼이 인터스텔라에도 또 한 행성의 표류에 있는 인물로 나와요. 표류 전문가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영화를 이렇게 나란히 보고 있으면 맷 데이먼이 여기에서는 굉장히 이제 뭔가 좀 선한 인물처럼 그려지는데 인터스텔라에서는 또 그렇죠.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남을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그런 캐릭터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일종의 상호 텍스트성이라고 하죠. 서로 좀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 작품을 원픽으로 골라온 이유는요. 소설과 영화가 갖고 있는 장점이 뚜렷해요. 그리고 그 두 가지가 보완해 줍니다. 영화를 보면 이게 사람들이 저런 환호 속에서 돌아오고 관심 속에서 돌아오지만 홀로 저기서 몇백일을 지낸 거잖아요. 그 괴로움이 어떨까? 그게 작품의 소설엔 들어가 있겠지. 이런 궁금증을 갖고 이걸 읽게 되고요. 소설을 읽을 때는 결국 모든 전 지구인의 응원을 받고 돌아오는데 그 뜨거운 환호와 관심이 이 작품에 그렇게 많이 드러나진 않습니다. 근데 영화엔 그게 굉장히 아름답고 스펙터클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렇죠. 네. 하나를 보면 다른 하나가 궁금해지는 작품이에요. 어떤 분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으세요? 이 책은요.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어. 이런 외로움을 느끼시는 분께 마크 와트니보다 외로우셨을까요? 라고 되물으면서 그럼에도 당신을 응원해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손을 건네면 손잡아줄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북벤이 그렇게 많이 활용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하여튼 그 주인공의 어떤 긍정성, 끝까지 정말 나는 살아남아야겠다라는 삶을 포기하지 않는 그 자세가 너무 와닿았어요. 그럼 이 책에서 우리 박태근 북벤의 마음을 울린 명문 혹은 밑줄 그은 문장들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빨간 펜. 제가 밑줄 그은 부분을 따로 써왔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겨우 나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힘을 모았다고 생각하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나를 살리기 위해 들어간 비용은 수십억 달러에 달할 것이다. 괴상한 식물학자 한 명을 구하기 위해 그렇게 많은 것을 쏟아붓다니 대체 왜 그랬을까? 나는 그 답을 알고 있다. 모든 인간이 기본적으로 타인을 도우려는 본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가끔은 그렇지 않은 듯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렇다. 자, 과거부터 현재까지 소설 원작 영화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요. 또 하나의 소설 원작 영화죠. 82년생 김지영이 또 곧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소설이 나왔을 때도 페미니즘 논란이 있었는데 영화 때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이 82년생 김지영이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잠시 만나보고 오시죠. 딸내미가 최고다. 너무 이쁘잖아. 사부님, 저도 제 딸 보고 싶어요. 저 지금 뭐랄까노? 네가 가끔 다른 사람이 돼. 하고 싶은 게 많았습니다. 나는 미국. 잘해 나갈 수 있어요, 팀장님처럼요.
네, 한국 사회에서 여자로 살아가는 일생을 참 차분한 어떤 논조로 다루었던 것인데요. 우리 사회에 무의식적으로 남아있는 가부장제, 그리고 남성 중심의 사고에 대한 문제를 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페미니즘계에서는 엄청난 논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어쩌면 이 책이 제대로 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82년생 김지영이 처음 출간됐을 때는 이렇게 화제작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큰 판매 부수를 기대한 작품도 아니었고요. 내용에 대해서 그런 지금에 일어나는 논란들이 붙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즈음부터 미투 이슈라든지 또 강남역 살인사건이라든지 한국 사회 여러 가지 페미니즘과 관련된 목소리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마치 그 전체적인 그 상황들을 대변하는 하나의 작품처럼 된 거죠. 그리고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공격을 하려면 포인트가 필요한데 이 작품이 그 포인트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작품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내용이나 의미보다 더 큰 논란들이 계속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저도 그런 논란을 키울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이런 부분이 있구나. 여성으로 태어났을 때 이런 사회적인 어떤 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체화하면서 성장하게 되겠구나라는 걸 좀 알게 해주는 그런 소설이지, 이렇게 페미니즘 논쟁과 논란과 서로 이렇게 약간 또 특히나 영화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캐스팅 되자마자 또 이렇게 그 배우들에 대한 그렇죠. 안티들까지도 있었는데 그럴 작품이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저는 이 정도의 그 폭발력을 가지게 된, 그러니까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것 자체가 약간은 서글픈 지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82년생 김지영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급진적인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그냥 이 정도의 어떤 젠더 문제를 이렇게 건드렸구나 정도로 파악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 어떤 대중의 무의식이라는 것이 이것조차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남자들에 대한 공격 아니야? 이거 남성 일반을 싸잡아서 공격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이런 양태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좀 슬프게 다가오더라고요. 아, 이 정도밖에 못 왔구나라는 것.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근데 학창 시절에 이런 일 있었지 하고 정말 밑줄 그으면서 본 장면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교복 치마는 무릎을 덮어야 했고 엉덩이와 허벅지의 굴곡이 드러나지 않아야 했다. 얇고 하얀 하복 셔츠는 속이 많이 비쳤는데 셔츠 안에 목둘레와 진동이 둥그런 전형적인 흰색 러닝 셔츠를 반드시 입어야 했다. 끝나시도 안 됐고 면티도 안 됐고 색이 있거나 레이스가 있는 것도 안 됐고 브래지어만 입는 것은 절대 안 됐다.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저는 여고를 다녔는데 그 치마 안에 체육복 입는 걸 못하게 했어요. 근데 아이들은 선생님만 안 보이면 반드시 입고 뛰어다녔죠. 근데 그런 기억이 딱 불러오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김지영 씨가 이제 그런 여고 생활을 하고 사회에 나가면서 겪게 되는 장면이 또 나타나잖아요. 이걸 보면서 정말 야, 이게 이런 상황이 있었고 지금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아픕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거래처 미팅을 나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래처 상사가 자꾸 좀 그런 신체 접촉을 하는 겁니다. 괜히 어깨도 주물주물하고 허벅지도 슬쩍슬쩍 만지고 그런 거 알죠?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뭐 질문을 한다면 도대체 어떤 답을 원하는 건지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건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죠. 네, 범죄죠. 이럴 때 현명한 대응법은 이런 겁니다.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고 하고요. 다시 말할 때 녹음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바로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이 소설에서 그 남편과 이제 대화를 하는데, 이제 아이를 낳게 되고, 또 내가, 또 직장도 뭐 이렇게 같이 다니고 하려면, 이게 너무 고민이 되는데 어떻게 할까. 이렇게 김지영이, 이렇게 범민에 빠져 있는데, 그때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이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죠? 너무 잘 살리셔서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렇죠. 예. 같이 하는 거죠. 이게 도와준다라는 말에 대해서 예전에는 그래 남편이 도와주는 게 어디야. 그것만으로 다행이지. 이렇게 생각됐던 어떤 젠더 관념이 이제는
바뀌게 된 거죠. 이제 도와준다 그런 말을 하는 남자랑 절대 만나지 마라는 맞아. 이제 문화로 된 거죠.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82년도에 대학을 갔거든요. 아. 정확히 20년 차인데요. 네, 82학번 82학번이죠. 82학번 이창현인데 제가 대학에 가서 62학번 교수님이 가리키는 강의를 들으면서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선생님들의 가치를 우리에게 강요하십니까? 선생님들은 너무 80년대를 모르시네요.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쩌면 내가 김지영한테 그런 얘기를 듣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근데 책에서도 질문을 던지지만 이런 법이나 제도가 가치관을 견인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 반대일까요? 가치관이 어렵죠. 좀 먼저 견인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요즘 시대에는 이런 법은, 이런 제도는 어울리지 않는다. 뭐 이런 호칭은. 그런 요번에 생각이 따르고 그 다음에 법이 바뀌고. 많은 경우는 법에 이미 많은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걸 구체화시키고 현실에 적용시키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 법에 있는 내용들을 충분히 이제 알거나 체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현실에서 관습법처럼 어기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쵸, 그쵸. 뭐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뭐 성추행, 성희롱 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고요. 성별에 의한 차별은 애초에 헌법에 굉장히 앞부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먼저라기보다는 되어 있는 것들을 충실히 지키고 그리고 여전히 미진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거 네. 뭐 이런 거 얘기했는데 옛날에는 이런 거 용인 안 됐죠. 아무도 인정을 안 했는데요. 사실 뭐 유력한 대선 주자로 꼽혔던 충남지사가 사실은 그 대법원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쩌면 우리 사회의 촛불혁명 이후에 미투 운동이 조금 여성 운동으로서 상당히 부각되고 우리 법조계의 판결도 변화시키게 된 하나의 결과물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근데 그 아는 것이 이제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것, 우리가 계속 이제 계몽되어야 한다라는 것, 그거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제기지만 동시에 그것이 갖는 한계도 82년생 김지영의 이미 소설에서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82년생 그 김지영이 정신 상담을 받는데 그때 의사가 그래, 김지영 씨가 이런 일을 겪었구나. 이렇게 안타까워하면서 동시에 자기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그 간호사에게 전혀 변화된 바 없는 그런 언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변화가 될 수 있다고 보느냐? 그러니까 그런 1차적인 아주 그 표면만 깨트리는 변화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보다 심층적인 변혁의 물결이 필요하다라는 걸 또 이 작품이 제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어떤 실천의 그 강령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냥 이제 어떤 가치관은 조금씩 많이 변화해 가고 있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과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는 지금 잘 같이 가고 있지 못하니까. 김지영이 자신의 목소리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지나간 이야기, 앞선 세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서 롤모델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방법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현장에서 지금 그 문제를 훨씬 더 각박하게 느끼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다음 세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가 그간 찾지 못했던 새로운 목소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렇게 한국영화 100주년을 기념해서 소설 원작 영화 얘기 나눠봤는데 다들 어떠셨어요? 요즘에는 문학에서도 영화를 많이 다룹니다. 그 얘기는 문학과 영화의 관계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불가분하게 얽혀 있다는 것, 그것을 이제 규명하는 것 자체가 그 작품의 의미를 굉장히 풍성하게 한다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좀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네. 이 100주년 맞아서 한국영상자료원에서 나쁜 여자, 이상한 여자, 죽이는 여자 특별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나온 작품들을 보니까 우리 사회가 그간 많은 변화를 해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뭐 섹슈얼리티 문제는 처녀들의 저녁 식사라든지 엄마의 역할 변화는 봉준호 감독의 마더라든지 또는 법을 깨뜨리는 이런 역할로는 친절한 금자씨 이런 것들을 다시 돌아보니까 없었던 게 아니구나. 그간 끊임없이 이렇게 문을 두드리고 시도했기 때문에 이만큼 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오늘 이 자리도 그런 의미로 남으면 좋겠어요. 야, 박수 한번 쳐야 되겠다. 네, 이제 소설 원작 영화를 볼 때 느낌이 좀 남다를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어서 우리 북소리의 시민 북벤저스들 만나보는 시간이죠.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독서 모임을 소개하는 리더들의 북적북적과 명사들의 추천책 릴레이 북이 이어집니다. 오른쪽 골반과 왼쪽 숨이 들어왔다 나갔다 했을 때 왼쪽 이골에 팔짱과 수평을 안녕하세요. 독서 모임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네, 맞아요. 근데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가 지금 낭독을 하기 전에 소리를 내려면 몸이 이완이 돼야 소리가 잘 나오니까 몸을 먼저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 다리에 발을 가져왔으면 그리고 저희 모임은 비주얼 낭독 모임으로서요. 눈으로만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직접 소리를 내서 낭독을 하기 때문에 기초적으로 이렇게 간단한 몸풀기와 호흡을 통해서 소리를 내기 편하기 위해서 몸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 떠난다. 왜? 그래서 그냥 바깥분이 불편하실까 봐. 남자분들은 아침에 필요 없어. 다양한 방법으로 낭독을 하면 굉장히 재밌겠다 해서 다양한 직업군, 그 다음에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서 낭독을 해보고 싶다. 그리고 좀 저희만의 어떤 스타일의 낭독 모임을 만들어 보고 싶다고 생각해서 비주얼 낭독 모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그 다음 페이지 창소리의 늪이 안전된다. 지금 주고가 될 테니까 조금 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라는 것들이 있으면 조금 더 펜으로 표시를 하셔도 되고요. 다리 자체에 운전하게 힘이 들어가면서 다리에 빨래가 상체가 빨리 나오는 거고 핀조명 아래서는 자신한테 오롯이 집중할 수 있고요. 상대한테만 집중할 수 있고 누군가 날 지켜보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안 쓸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서 핀조명 아래서 낭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자는 거지? 무슨... 사람 잘못 봤어. 선욱현 작가의 절대의 사절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제가 얼마 전에 사소한 일이지만 굉장히 짜증나고 기분 나쁘고 이런 경험들이 있었는데 관련된 이야기들을 사람들과 한번 나눠보면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달에 여행 가시죠? 누가 널 보고 우리 여행 가는 거 상관하래? 다음 주일에 떠난다. 왜?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여행 갔다 와서 다시 보실 거죠?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이쯤 되면 이제 그만할 법도 한데 끝까지 이제 약을 올리는 것 같이 느껴져서 되게 기억에 남아요. 그냥 가네시로가 이렇게 고라는 소설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제1교포 사회의 이야기인데 그 캐릭터가 결국에는 어떤 일본 사회에서 받는 차별을 이제 견뎌가면서 결국에는 어떤 하나의 진정한 자아가 되는 주체가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무래도 조금 더 캐릭터에 조금 더 직접적으로 좀 감정이입을 하게 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뭔가 이해도 더 빠르게 되는 것 같고
책은 혼자 이렇게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읽는 거잖아요. 근데 낭독 같은 경우에는 다 같이 참여해서 다 같이 읽는 거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와 소통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에너지를 저 스스로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재밌게 활동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8천 아까움 나 안 받겨 진짜.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TV 책방 북소리 애청자 여러분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설레면서 기다렸습니다. 대단한 얘기는 아니겠지만 재밌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면 하나 딱 끓일 줄 알거든요. 법률 문제는 누구에게? 변호사. 아, 네. 뭐라고 추천해 주셨는데 너무 궁금해요. 네. 얼마 전에 내 서재를 정리하면서 양소영 변호사의 사무실로 전했었죠. 책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또 내가 또 좋아하는 인생 후배이기도 해서 다음 주자로 양소영 변호사를 추천했어요.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길 바라고 우린 다음에 만나서 맛있는 거 먹어요. 네. 저기 뒤에 보이는 저 책장에 있는 책들이 다 유 기자님이 주신 책이에요. 다음에도 또 몇 박스 올 것 같아요. 사실은 카메라 감독님께서 네. 일주일 정도 하셨어요. 아, 네. 여기 감독님? 네. 조언을 해주신다면. 실패한 경험담을 많이 보니까 결혼을 하고 보면 자꾸 왜 너는 동그라미가 아니냐. 너는 왜 반듯한 네모가 아니라 뾰족한 세모냐. 그걸로 이렇게 자꾸 다투거든요. 나도 나를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어떻게 그걸 그대로 똑같이 우리는 해야 된다고 사랑이란 이름으로 과연 그게 가능하겠나 생각을 해보면 서로의 다름을 좀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인데요. 제가 한 2년 전에 어린 왕자를 다시 읽고 그때 막 굉장히 충격을 먹었어요. 이제 나이 들어서 읽은 책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약간 저는 좀 프란츠 같은 사람에 가깝지 않나 싶어요. 그 주인공 중에서. 이제 보면은 프란츠가 자유로운 영혼 사비나한테 매력을 느끼거든요. 이상향처럼. 그래서 저는 사비나가 가장 매력적으로 좀 다가왔던 것 같고, 대비가 되는 게 주인공 토마스의 이제 연인인 테레사인데요. 두 사람이 사실은 주인공이죠. 근데 이제 테레사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뭐 탈출구로 토마스를 선택하고 토마스와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마지막에 이제 테레사는 다행히 본인을 좀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구나 하는 부분을 좀 깨닫거든요. 테레사가 이제 마지막에 깨닫는 부분이에요. 깨닫는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녀는 목욕물을 받았다. 그녀는 뜨거운 물 속에 누워 자신의 허약함을 빌미로 토마스를 이용해 먹었다고 생각했다. 매번 그에게 타협을 강요했던 공격적인 약함이었다. 인생은 뭐 한 번뿐이 아니냐, 삶은 한 번뿐이 아니냐. 그렇다면 굉장히 인생은 가벼운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삶을 가볍게 사는 것이 좋을 것이냐, 아니면 한 번뿐이니까 무겁게 사는 게 좋을 것이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죠. 삶을 어떻게 살면 좋을까? 사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두 가지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권해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핫한 뮤지컬 배우,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이목을 집중시키는 미모, 네, 애녹 씨를 추천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애녹 씨. 릴레이 주자로 추천해서 놀라셨죠?
너무 멋지게 연기를 잘하셔서 제가 팬심을 좀 갖게 됐습니다. 꼭 잘생겨서는 아니고요. 그런데 연기자분들을 제가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 어떻게 저렇게 정말 남의 인생을, 남의 삶을 저렇게 리얼하게 할 수 있을까. 아마도 그런 분들은 책을 읽거나 하면서 공감 능력을 많이 키우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어떤 책을 읽는지, 어떤 책이 인생책인지 궁금해서 제가 한번 추천을 해드리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제가 다음에 하시는 거 잘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TV 책방 북소리와 함께 좋은 책 만나보고 또 뜻깊은 얘기도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좋은 책 들고 다시 찾아올게요. 인사드릴까요? 네. 네. 북으로 소란한 세상을 이롭게 하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